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성이 이 부인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복부인 같은 여자를 만나라. 인디언 무당 얘기를 했어요. 개그맨 이영자님 같은 여자하고 결혼해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진심 어린 충고가 느껴집니다. 피라편 다음에는 이제 당연히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 이제 입장으로 쓰셨습니다. 근데 참 여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우리 요즘 젊은이들 특히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많이 달라졌고 요즘에 뭐 결혼 안 할 거야 뭐 이런 비혼주의자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버님이 아들에게 한 아파트에서는 아들아 결혼은 경제적 계약이다. 결혼을 경제적 계약이라고 정의를 하셨고 또 딸아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해. 근데 딸은 없으셨다면서요. 없는 딸에게 왜 이야기하셨나요? 사실 부동산 스터디에서 아들아 결혼은 경제적 계약이다 이 글을 써서 올렸는데 그 밑에 댓글들이 전 딸밖에 없어요. 딸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 쓴 거고요. 그러면 이제 두 개 다 해주시죠. 결혼은 경제적 계약의 의미부터 말씀해 주시죠. 결혼은 경제적 계약이다를 얘기한 이유는 가장 큰 건 뭐냐면요. 이 남자라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 생물학적 조건, 시각적 자극에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그게 모든 조건의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하면 얼굴 이쁜 여자 뭐 이런 걸 뜻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렇게까지 좀 표현하면 내가 좀 아니 근데 보통 이성한테 호감을 가질 때 외모를 뭐 안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너무 뭐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거고 당연한 거니까 어쨌든 외모를 보는. 그래서 시각적 자극에 너무 민감하게 해서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면 사실은 시각적 자극 속에 감춰진 이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면들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감춰진 이면이 무엇일까를 놓고서 보니까 여자들 중에 이제 특징 있는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여자들은 그런 생물학적인 조건 이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성이 이 부인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첫째 부분은 복부인 같은 여자를 만나라. 그러니까 복부인이라는 건 우리 지금 흔히 말하면 1970년대 부승단 투기의 화신처럼 이렇게 인식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복부인들은 그 당시에 가장 실질적인 경제 감각을 지녔던 여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경제 감각을 지닌 여자를 부인으로 좀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복부인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 부분은 인디언 무당 얘기를 했어요. 인디언 무당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보통은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을 그 인디언 사회에서 의사결정하는 거를 족장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추장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은 누가 하냐면 인디언 무당들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추장들이 하는 결정은 딱 하나밖에 없대요. 싸우자, 뭐 사냥하자 이거 결정이고 나머지 족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판단하는 건 다 무당들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남다른 동물들은 1만 년 이전에 놓고 보면 초원 뛰어다니면서 그냥 사냥이나 하던 뭐 사냥 끝내고 나면 와가지고 그냥 들여져 자고 있던 게 남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혜로운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인디언 무당 같은 여자를 만나라는 게 두 번째 주문이고 세 번째는 이게 좀 논란이 많았었는데 개그맨 이영자님 같은 여자하고 결혼해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개그맨 이영자님 같이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외모를 갖다가 아들한테 결혼하라고 본인은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는데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요. 나는 이영자라는 이분이 음식의 맛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의 맛을 안다는 거는 결국 일상에서 들러오고 있는 잔잔한 즐거움들의 깊은 말들을 갖다가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삶의 가장 문제되는 건 불감증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그걸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삶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영자 같은 분들은 삶의 즐거움, 그리고 음식의 맛 이런 부분들을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부이 같은 여자, 인디언 무당 같은 여자, 이영자님 같은 여자를 갖다 만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아들이 결혼해야 될 대상은 그 세 가지 조건이 제일 적합하다고 아버지로서 말씀을 하셨다면 실제 딸은 없지만 그래도 딸 가진 부모에게 조언을 하신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해라. 딸이 결혼해야 될 남자는 어떤 남자들입니까? 저는 딸이 있거든요, 실제로. 딸들의 문제는 이제 아들의 문제하고 다른 딸들의 문제는 사실은 감각적인 자극에 너무 예민해요. 이 남자 왠지 안쓰러워.
모성애를 찾고. 네, 모성애를 찾고 이런 남자들과 결혼한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호해주고 싶어. 보호해주고 싶고. 남자는 사실은 밥을 잘 벌어올 수 있고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밥값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진정한 남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저는 한 가지만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감성적인 자극에 좀 벗어나서 남자를 바라보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여지는 남자라 결혼해라. 뭐 그런 의미였습니다. 전 딸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딸까지 보면 결혼 안 하길 바라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딸은 결혼하면 안 돼 뭐 이런 분들도 있던데 저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생편에서는 자녀에게 네. 꼭 돈 얘기가 다가 아니고 결혼은 이렇게 해라, 뭐 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 아버지로서 말씀해 주신 거니까 다섯 번째 5편에서는 동공부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의 계단, 절약, 투자 이것들이 다 동공부이긴 한데 아마도 좀 약간 아직 다 못다한 이야기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종이신문의 모든 기사를 읽어라. 동공부하면 독서법은 따로 있다. 자연 법칙이 곧 경제 법칙이다. 경제용어 공부법. 제가 제일 궁금했던 제목은 자연 법칙이 곧 경제 법칙이다. 자연의 법칙. 어떤 자연의 법칙이 경제 법칙과 유사한가요? 중력의 법칙 중력의 아시죠? 법칙? 네, 중력의 법칙. 네. 그리고 무게의 크기가 지구로 떨어지는 거, 지구를 따라다니는 힘에 의해서 압박을 하잖아요. 네. 이 중력의 법칙을 경제 법칙으로 얘기한다면 네. 이렇게 얘기해 주죠. 왕관에 쓰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 네. 결국은 왕관의 크기만큼 사실은 뒤누른 무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뒤누른 무게를 갖다가 견디지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다면 로또를 당첨된 사람들을 몇 년간 추적해보면 대부분 다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로또를 사지 마라. 여기 그 책에 그렇게 로또를 사지 마라. 나는 네가 로또에 당첨될까 두렵다. 감당하지 못할 행운을 얻거나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무게의 왕관을 쓰게 되면 그 무게 때문에 불행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들은 그렇게 그 자기 감당하지 못할 무게에 의해서 그 삶이 핍박해지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법칙은 곧 자연 법칙과 유사하다. 그래서 자연 법칙 속에서 삶의 경제 법칙을 갖다가 너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중력의 법칙. 예. 저는 주식 투자를 20년을 했는데 주식 투자에서는 저는 자연 법칙을 연관 짓는 게 이제 사계절 순환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제 상승장과 하락장, 꽃피는 봄이 오듯이 쫙 올라오다가 따뜻한 여름처럼 막 폭등하고 서서히 좀 추워지는 가을 오다가 정말 눈보라 몰아치는 겨울도 오고 이게 계속 순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주식시장에서의 자연 법칙은 사계절 순환론 뭐 요 정도인데 우리 또 저자님은 자연의 법칙과 경제 법칙에서 중력의 법칙. 왜냐하면 땅이 무거운 걸 끌어당기듯이 어쨌든 우리가 재테크, 돈을 추구한다면 그 돈은 분명히 우리 어깨를 짓누를 테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를 취하자.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들의 편지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아들의 편지 바로 앞부분에 맺은 말이 있는데 저는 첫 문장 25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살기 힘든가 그 문장만큼 또 너무 좀 좋은 느낌 받은 문장인데요. 맺은 말의 문장 제목이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다. 우리 보통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돈 많아봐야 뭐 좀 편리할 뿐이지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은데 맺은 말의 제목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다. 설명 한번 해주시죠. 원래 제목은 가난의 기억이었었어요. 가난의 기억? 가난의 기억인데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보통 중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싸가면 도시락에 이제 맥심 커피병 아시죠? 네. 맥심 커피병에 김치를 싸가지고 이렇게 닫아가지고 이제 가잖아요. 김치 국물 새잖아요. 근데 이게 김치 국물이 새는데 어느 날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가방을 또 받아주는 누나들 있잖아요. 이 누나들이 안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난 안 주고 싶지 않은데 누나가 당겨가지고 왔는데 누나가 당겨가지고 와서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눕혀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김치 국물이 쭈르륵 다 새버린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구멍으로 해서 누나의 치마 이게 둘둘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누나가 어머나 소리 지르는데 딱 내려다 보니까 김치 국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이걸 딱 들었어요. 근데 이 김치 국물이 구멍 사이로 또 툭툭툭 떨어지고 내 신발에도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차 안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데 진짜 벌거숭이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김치 국물 흐르던 그때 순간이. 그래서 가난은 이런 것 같다. 가난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부잣집애들은 보온 도시락 네. 통에다가 네. 국물 안 흐르는 거 그리고 무슨 베이컨이나 햄 같은 거 싸갖고 다니는데 네. 근데 그게 불편한 건 아니잖아요. 부끄러운 거잖아요. 얼마나 나 부끄러웠는데요. 거기 있는 자신이. 그 알몸으로 서 있는 듯 같은 그런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나는 가난이 결코 불편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생각들을 했고 그 부분들을 갖다 거기다 적었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가난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직장 다닐 때는 상사들이 막 너 머리가 있냐 이것도 못하냐 하는 욕값이 있잖아요. 이게 또 어느 회사도 나섰는지 나오는데 이 또 가난의 그런 모습으로 욕값으로 또 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버스 안에서 나처럼 김치국물 흘려가지고 부끄러워서 서 있는 모습 갖게 하고 싶지 않고요. 직장에서 상사 앞에서 너는 머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냐는 그런 욕값을 들어가면서 월급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다. 너한테 나는 아버지는 얘기한다. 너는 절대로 가난을 그냥 불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가난의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어떤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들을 담았어요. 굉장히 그냥 글 문장 하나로 본 것보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게 훨씬 와닿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책 한 권을 정리하는 맺은말이잖아요. 그 맺은말에 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예. 가난은 부끄러운 거니까 너 가난하게 살지 마. 네. 이 내용들 다 파악하고 절약도 많이 하고 네. 투자도 잘해서 네. 가난하게 안 살면 되잖아. 가난한 거 부끄러운 건데 그렇게 살지 마라는 아버지의 진심 어린 충고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의 편지, 아버지 등불로 세상을 봅니다까지 해서 이 책 한 권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도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책을 읽으시면 좋은 분들, 젊은 분들. 근데 젊은데 우리 아빠는 이런 경제교육이나 돈 공부 얘기 말 안 해줬는데 다른 아버님이 말하셨지만 내 아빠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학부모님들, 중고생 또는 대학생 또는 20대 아니면 30대인데 정신 못 차리는 아들 있으시면 이 책을 보시고 넌지시 내 얘기인 것처럼 야 정신 차려 절약도 좀 하고 나중에 만생을 위해서 부동산도 사고 그리고 가난은 좋은 게 아니야 빨리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네가 노력을 해야지 그런 조언을 좀 해줄 수 있는 학부모님들 또는 첫 직장으로 이제 막 직장인 생활 출발하시는 분들 아까 좋은 조언 하나 하셨죠? 직원으로 시작해라 그러나 직원으로 살지 마라 자로 시작해서 가로 끝나라 뭐 이런 좋은 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저자 모시고 정성원 저자님 모시고 굉장히 좋은 말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뭐 질문을 빠뜨린 게 있을 수도 있고 이 책 한 권에서 뭐 제가 뭐 이 책 한 권 읽는데 사실은 뭐 빨리 읽으시는 분들도 책 한 권 읽으려면 막 5시간 10시간 이상 또는 천천히 읽으시는 분들은 뭐 몇 주 동안 읽으셔야 되는 거를 뭐 1시간 남짓한 인터뷰로 다 담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 저자님께서 다시 한번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들은 아니지만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좋은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좀 좋은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반평생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50 조금 넘게 살아왔는데 살아오면서 느낀 것 중에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사는 게 이렇게 대단한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일상에 널려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별거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뭐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거대 담론을 마음에 담고서 뭐 20살도 지내보고 그렇게 해왔는데 결국 지금 와서 느끼는 건 사실 별거 없는 일들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별거 없는 일들을 갖다가 꾸준하게 했을 경우에 이 별거 없는 것들이 별처럼 환하게 빛나게 다가오는 게 또 인생인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젊은 분들 중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여건들이 참 구질구질하고 별거 없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맞는 건가 하는 그런 자괴감에 혹시 빠질 수 있는데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들을 꾸준하게 했을 경우에는 별처럼 환하게 빛나는 날이 오니까요. 그때까지 좀 꾸준하게 살아가고 조금 버티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저자님께서 랩을 하실 줄 아시나? 이게 딱 그 별로 이렇게 맞춰줬습니다. 제가 적었는데요. 너무 멋있어갖고 이게 인생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별처럼 별 이렇게 라임이라 그러죠. 라임을 맞추셨네요. 인생이 별거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꾸준하게 노력하고 한 자리를 지키면 갑자기 별처럼 이쁘고 밝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아버님의 마음으로 저자님이 젊은 분들에게 또는
젊지 않아도 아직 재테크가 무엇인지 경제적 완성을 이루지 못한 분들에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의 저자 정선용님과 인터뷰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